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2세가 된 분당에 사는 할머니예요. 혼자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면 늘 사연 살롱을 들으며 적적함을 달래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해도 막장 같은 시어머니나 남편들도 있고 기막힌 일들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네요. 정말 얼마나 고개를 끄덕이고 화를 내며 듣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게 듣기만 하다가 생각해보니 저한테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만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됐어요. 바로 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위 이야기예요. 제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벌써 15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간 제 남편은 생전에 한 회사에서 성실하고 묵묵하게 근무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회사 근처에서 식당을 오래 했고요. 남편이 야근하거나 일찍 출근할 때면 저희 식당에서 뜨끈한 국에 밥을 먹고 집으로 가고는 했죠. 회사원과 식당 주인이 안 어울릴 것 같겠지만 저나 남편이나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라서 생활력 강하고 생각도 잘 통했어요. 남편의 특기는 잘 버티는 거였고 저는 일을 진행하고 결과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둘이 만났으니 양쪽 집안에서 결혼에 대해 조금씩 말은 있었어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 조건이 마음에 들어도 한두 가지는 결점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남편 집은 남편 집대로 얌전하고 회사 다니는 며느리를 원했고 우리 집에서도 저랑 같이 식당 일 잘해줄 사위를 찾았지만 이미 서로 눈이 맞은 저희 두 사람한테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큰 탈 없이 잘 살았어요. 다만 자식이 늦게 생겨서 양쪽 집에서 다 애가 탔던 거 정도일까요? 병원에서는 저나 남편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는 한동안 식당을 쉬며 몸을 편하게 해보기도 했고 둘 다 한약도 먹고 많은 노력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결혼 7년 만에 생긴 아이가 저희 딸이에요. 그 뒤로 아들은 2년 후에 태어났고요. 아무튼 저희는 어렵게 본 딸이라서 너무 소중하고 귀했어요. 물론 모든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렇지만 딸아이가 저희한테 주는 행복과 의미는 정말 남달랐네요. 딸이 태어나고 2년 후 아들도 무사히 태어나면서 저희 집은 여느 집들처럼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속 썩일 때도 있지만 그건 다들 자라면서 있는 일들이니까요. 아이가 안 생겼을 때의 애타던 마음을 떠올리면 그래, 이것도 다 새끼가 있으니 생기는 일이지. 새끼 없었어 봐. 얼마나 외롭고 삭막했겠어.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정말이지 제 눈에는 우리 아이들이 최고였고 너무 예뻤죠. 남편도 아이들 사랑이 정말 지극했고요.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 성격과 재능에 맞게 남편이 어찌나 잘 대해주는지 정말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존경하게 되고 제가 못하는 걸 채워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딸아이는 대학 졸업 후에 처음에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다가 1년쯤 지나서 여행사에 취직했어요.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여서 남편이 아이 데리고 국내도 해외도 잘 다녔는데 그 영향이 컸던 것 같네요. 거기에서 여행 일정 짜고 사람들 좋아하는 여행 잘 보내주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나랑 남편을 반반 닮았는데 그게 일하는 데에도 그대로 그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딸은 열심히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걸 또 잘 밀고 나가면서 진득하니 견딜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인지 선배 눈에 들어서 대형 여행사로 스카웃되어 갔고요. 딸이 그 여행사로 팀장을 달고 갔는데 일을 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같아요. 저와 남편은 딸이 일에만 정신을 빼앗긴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웠어요. 특히 저는 얼른 남자친구 만들어서 결혼했으면 했죠. 아영아, 너 이렇게 일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거야? 네가 언제까지 젊을 줄 알아? 다 한때야 한때. 일도 좋지만 멋진 남자 만나서 데이트도 해보고 그래야 결혼도 하지 않겠어? 너도 남자 좀 만나고 그래 봐. 네 친구들은 지네들만 시집가고 너한테 남자 하나 소개 안 시켜준다니? 누구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해. 이 사람이 잘 있는 애한테 왜 그래? 어련히 때 되면 알아서 결혼하지 않겠어? 아영아, 그것보다는 네가 쉬엄쉬엄 일했으면 좋겠구나. 남들 여행 보낸다고 네가 놀러 다니지를 못하잖아. 여행 간다고 해도 그게 여행이냐? 맨 다 일이지. 휴가 좀 길게 써서 아빠랑 어디 놀러 가자. 요즘은 회사들 복지가 좋아져서 휴가도 많이 쓸 수 있지 않냐? 아빠랑 여행 가자. 아빠가 좋은 데 알아볼까? 남편은 딸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얼른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은근히 다른 집에 뺏기는 게 싫은 눈치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가 하도 성화를 대니 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나 하나도 안 힘들고 일도 너무 재미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하고 여행은 당연히 가야지. 내가 그동안 우리 아빠 너무 안 챙겨주고 나 혼자 다녔지. 이번 돌아오는 연휴에 연차 붙일게. 가까운 데라도 갔다 오자. 일본 갈까? 아니면 동남아? 아빠가 더 좋은 데로 가자. 그리고 엄마도 나도 엄마 마음 다 알아. 근데 인연이라는 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 줄래? 나도 때 되면 좋은 사람 만나지 않겠어? 그리고 딸은 그 말을 정말로 그대로 지켰어요. 제 아빠하고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오더니 그로부터 1년 후에 정말 신랑감을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으니까요. 딸이 한 번도 남자 사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낌새도 보이지 않아서 저희는 완전 놀랄 노짜였어요. 아니, 언제 만난 사람인데 결혼한다고 인사시킨다는 거야? 어디서 선 봤니? 아니면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등록했어? 엄마는 결혼정보회사 돈이 얼만데. 나 운동하러 다니잖아. 거기서 만났어. 헬스 트레이너거든. 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질문 공세를 펼치더군요. 뭐 하는 놈이냐? 헬스 트레이너라고 했지? 그러면 체대를 나온 거야? 학교는 어디 나왔대? 고향은 어디냐? 부모님은 다 살아계셔? 연봉은 얼마나 받냐?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면 뭐 시간제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집은 어디냐? 만난 지 얼마나 된 거야? 하나씩 물어봐. 아빠, 만난 건 1년하고 3개월? 그쯤 된 것 같아. 실은 결혼하게 될지 말지 몰라서 미리 이야기 안 했어. 결혼 생각한 것도 2달 정도밖에 안 됐고. 시간제인 건 아니고 그 피트니스가 그 사람 거야. 그리고 부모님은 안 계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2년 전에 돌아가셨대. 지병이 있으셨다나 봐. 그 피트니스장 연예인들도 오고 되게 잘 되는 데야. 아빠 말대로 체대 나왔고 서울에서 태어났다더라. 성실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듬직하고 이 정도면 설명이 됐으려나?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보기만 했어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부모가 안 계신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얼마 전 돌아가신 거고 아버지도 뭐 다른 이유도 아니고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장사를 해서 그런지 사윗감이 헬스 트레이너고 피트니스장을 운영하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게 꽤 못마땅했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하는데 관리비며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우리 아영이 뼈 빠지게 일해서 그거 다 메꿔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우리한테까지 손 벌리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은 만나보지도 않고 왜 그런 생각부터 해? 그 애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본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영이 좀 잘 사나 싶어 들러붙은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러지 뭐. 당시 남편은 정년 퇴직을 하고 2년쯤 됐을 때였고 저는 그전부터 확장했던 식당이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자리를 잘 잡은 식당으로 분점도 내고 포장 손님도 많아서 아주 순풍을 타고 나갔거든요. 제가 식당을 확장할 때 남편이 퇴직금에서 꽤 많은 돈을 저한테 줬었네요. 제 식당은 더 잘 될 거니까 지금 자기가 투자한다면서요. 당신처럼 믿을 만한 투자처가 어디 있어. 평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는데 우리 식당은 더 커지고 많이 알려져야 해. 이렇게 음식 맛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 직장인들 속 달래주는 최고의 식당이잖아. 맛도 정말 최고니까.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남았어.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저를 지지해주는 남편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편과 저의 재산이 들어간 식당은 다행히도 아주 잘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전과 다르게 남편한테도 돈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평생 연락도 없었고 얼굴도 모르는 친척이 찾아오지를 않나. 젊을 때 보고 소식 끊겼던 친구가 오지를 않나.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아들 녀석 친구 중에도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라는 놈도 있었어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우리 부부를 설득하려고 드는데 평생 주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아들 친구를 내보냈어요. 제가 보기에도 잘 모르는 늙은 사람들 돈 빼먹으려고 아주 사탕 발린 말을 잘하는 녀석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나 남편이나 나이 들어서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으니 그런 사람들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아들도 지 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고 절교했다고 했고요. 그러니 남편이 딸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무조건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딸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았죠.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며 좋게 말했어요. 그런 거는 만나보고 생각해도 되잖아. 나나 당신이나 전에 성윤이 친구 녀석 이상한 거 딱 알아봤으니까. 우리 아영이 이상한 사람한테 보내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 만나보고 대화도 해본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어? 당신 아영이 보낼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열심히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청년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우리 애들한테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만나보자. 아영이가 지 인생 32년 평생에 처음 데려오는 남자친구야.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딸아이에게
남자친구를 돌아오는 주말에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만난 게 바로 저희 사위네요. 사위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몸에 밴 예절도 좋았고 씩씩하고 활발했지만 어른들 대접할 줄도 알더군요. 첫 만남이었는데 사위는 저희 앞에 반듯하게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이형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저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일만큼은 제가 알아서 잘할 거고 제 피트니스 센터 때문에 아영이나 어머님 아버님 걱정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막연하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보다 제 인생 걸고 아영이도 어머님 아버님도 저 때문에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을 없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제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것까지 아버님 어머님께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영이하고 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참 괜찮은 청년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딸아이가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지도 알겠더군요.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남편도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 후로 사위를 몇 번 따로 만나고는 결혼을 허락했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태어난 딸아이가 잘 자라서 결혼까지 한다니 저나 남편이나 가슴이 벅차기도 했고 말로 할 수 없는 눈물이 나더군요. 저희 부부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감동에 젖어 딸의 결혼식을 치렀어요. 사위는 자기가 말한 대로 저희한테 참 잘했어요. 딸보다 저희를 더 잘 챙겼고 아들한테도 좋은 형이 되어주었죠. 저희에게 안부 전화도 자주 했고 주말이면 와서 집안 구석구석 돌봐주고 저희 부부 사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줬네요. 명절이나 저희 생일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잘했고요. 딸아이와 사위가 집에 들렀다가 나란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흐뭇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남편은 가난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후 2달도 안 돼서 떠났거든요. 남편이 쓰러지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모든 일은 갑자기 필름이 빨리 돌아간 것처럼 진행되었어요. 그게 딸이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 후 저는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든 나날을 보냈고 저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사위였어요. 장모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한테 기대세요. 그리고 당분간 푹 쉬세요. 가게 일도 좀 놓으시고요. 지금까지처럼 잘 돌아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엄마. 엄마 무너지면 나는 어쩌라고. 나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엄마부터 추슬러. 딸은 제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바짝바짝 말라가자 눈물을 터뜨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들은 그때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만 치르고 다시 떠났고 제 옆에는 딸과 사위뿐이었어요. 이래서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들 하나 보네. 그래, 내가 니들이 있어서 산다. 이제부터 기운 차릴게. 사위는 제가 병원에 다니며 기력을 회복하고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항상 병원을 같이 다녔고 집에 오면 청소에 죽까지 끓여놓고 장도 봐놓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건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 해주시는데 장사방도 어서 가서 일해야지. 장모가 사위 밥도 못 차려주고 오히려 얻어먹고 있으니 내가 정말 한심하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건데요. 아무 생각 마시고 그저 얼른 건강해지시는 것만 집중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위복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저 둘이서만 잘 살아줘도 바랄 게 없다 그랬는데. 정말 고마워 장서방. 나 얼른 건강해져서 잘 챙길게. 저는 진심으로 사위한테 고마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드문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위는 딸하고 외국에 가 있는 아들까지 신경을 쓰며 보살폈어요. 저는 그때 사위를 진짜 내 아들이라고 여기리라 마음 먹었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다시 회복하기까지 4개월 정도가 필요했어요. 물론 마음의 허전함과 쓸쓸함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일어나야만 했네요. 언제까지고 자식들이 자기 일 놔두고 저를 들여다보게 할 수 없으니까요. 몸이 좋아진 후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식당도 전보다 열심히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하나 처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희 식당은 반찬을 따로 포장해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워킹맘들도 혼자 사는 직장인들도 반찬 만드는 걸 힘들어했고 저희 식당 음식은 뭐든 다 호평이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예 반찬 포장 메뉴를 따로 만들기로 했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했어요. 제가 다시 주도적으로 일을 하며 바깥 활동을 하자 아이들도 안심하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건강도 잘 지키고 내 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전에 나갔던 등산 모임도 다시 가고 제 나이에 하기 좋다는 심신단련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다시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언젠가 한번 딸아이가 주말에 집에 혼자 왔는데 전과 다르게 수심이 가득하고 어딘가 좀 이상하더군요. 나영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프냐? 아님,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좀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많이 힘든 거야? 근데 장서박은 같이 안 왔어?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피치 못한 일이래. 딸아이는 제 말에 황급하게 얼버무리는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생각해보면 그 즈음에 사위의 전화도 뜸했고 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기는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처음 같기만 하겠나 싶었죠. 그래도 이만하면 훌륭한 사위이고 내 자식이다라며 믿는 마음도 있었고요. 딸아이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지만 내 사위라면 큰 문제는 만들지 않았으리라 믿었기에 딸의 말을 믿고 넘어갔네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제가 하는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1년 전쯤 새로 들어온 주방의 부주방장이 주요 레시피의 반찬과 밀키트 사업의 아이템을 들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였어요. 제가 거기서 놓친 게 있다면 반찬도 밀키트도 어떤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사실 반찬이라는 게 다 비슷하고 만들려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으니 크게 신경 안 썼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밀키트에 대해서는 제가 주방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차차 특허 등록 같은 걸 하면 될 거라 편하게 생각한 게 있었네요. 부주방장은 나가면서 주요 인력들도 몇 배 갔더군요. 그런다고 몇십 년을 튼튼하게 지켜온 식당이 바로 어떻게 되지는 않았지만 설상가상으로 저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고 저희 식당 평판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남편의 죽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평생 별별 사람들을 다 상대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며 왔다고 자부했건만 인터넷이라는 데에서 순식간에 퍼지는 식당에 대한 허위글들은 처음 당해보는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식당으로 전화를 해서 문 닫으라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한테 실망했다며 대놓고 식당 앞에 와서 사갔던 음식들을 일부러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 식당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일단 저는 벌레가 들어갔다는 반찬의 공정부터 세세히 따져보았어요. 하지만 주방의 위생은 어느 곳보다 철저했고 벌레 감지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기에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네요. 저는 수많은 비난을 맞아가면서도 어떻게든 이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한번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을 속인 식당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그걸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주요 직원들이 빠져나갔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다른 직원들과 해볼 수 있었는데 식당이 크게 흔들리니 관두는 직원들이 생겼고 저희 식당에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저기 발품을 띄워가며 그동안 알고 지낸 인연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든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나는 잘못 살지 않았다. 그러니 이 일도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잘 될 거다. 잘 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버티던 남편한테서 배운 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식당 운영은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저는 한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도 없었고 손님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이에도 저희 식당에서 있지도 않았던 일들까지 글들이 올라오며 매도하는 일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손써야 좋을지 몰랐어요. 제 옆에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킨 직원 6명이 전부였어요. 저는 일단 그들이 한동안 먹고 살 수 있게 퇴직금 개념으로 돈을 주었죠. 그랬더니 다들 한사코 퇴직은 없다며 제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돕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당신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 식당은 언제 폐업 신고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인데 이 돈을 안 받고 뭘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이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퇴직이라뇨. 저희가 다른 일을 하면서라도 사장님을 도울게요. 퇴직이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사장님이 식당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어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며 목이 메었어요. 저는 겨우 울지 않으며 말을 했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돈은 제가 여러분한테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여러분 퇴직시키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일을 못하고 돈 못 받은 기간 월급까지 다 쳐서 줄 거예요. 대신 이 돈 받고 여러분도 살궁리 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는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식당은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기에 저는 잠시 쉬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어요. 폐업을 한 상태나 마찬가지인 식당이지만 가게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는 매달 나가야 했어요. 분점 3곳 중 2곳은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지만 한 곳만은 끝까지 버텨보겠다더군요.
그런 와중에 정말 고마웠던 건 건물주들이었어요. 저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몇 달 받지 않고도 괜찮다며 저를 오히려 걱정해줬어요. 세상의 쓴맛이 가장 클 때 저는 사람들의 베푸는 손길도 가장 많이 느낀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제 딸의 이혼이었어요. 딸아이가 느닷없이 짐을 챙겨 집에 온 날은 잊을 수가 없네요. 형편없이 마르고 거칠해진 얼굴로 돌아온 딸을 본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생전 본 적 없는 침울하고 어두운 딸의 모습에 저는 사위한테 분노를 느꼈죠.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니지? 왜 말 안 했어? 어? 엄마도 힘든데 무슨 말을 해. 그냥 이렇게 됐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딸은 식당 때문에 힘든 저한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 식당에 어려움이 닥칠 즈음부터 사위가 이상해졌다더군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요. 딸한테 말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관심도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혼을 요구했다네요. 나한테 마음이 없대. 이제 내가 싫어졌대. 쳐다도 보기 싫대.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애썼는데 나한테 제발 질질 끄지 말고 자기 놓아달라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제가 신경을 못 쓴 사이 딸아이는 혼자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이래서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는구나. 저는 절실히 깨달았네요. 그래도 저한테도 그렇게 잘하던 사위가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딸 몰래 사위를 찾아갔네요. 사위는 피트니스 센터에도 있지 않았고 벌써 오피스텔에서 혼자 나가 살고 있었어요. 겨우 그 오피스텔을 알아내서 찾아갔더니 사위는 쌀쌀맞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영이한테 잘하고 장모님한테 잘한 거 다 처가가 돈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제 저한테 한 푼 도움 안 되는 처가 뭐 좋다고 보고 삽니까? 평생 제 짐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일 믿고 있었던 사위가 이런 사람이었다뇨. 저는 제가 느낀 충격보다 딸아이가 걱정이 되더군요. 딸이 얼마나 상심이 컸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딸의 정신을 잘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딸을 세심히 보살폈어요.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던 아들은 매달 저희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지 누나가 이혼을 했다는 말에 분노해서 당장이라도 한국에 와 사위랑 한판 하겠다는 걸 제가 겨우 뜯어 말렸어요. 그러지 마. 그런다고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은 거기까지였던 거야. 우리는 나쁜 감정 만들지 말자. 그거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다. 얼마 안 가 저는 딸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한 번 더 사위를 찾아보았지만 사위는 아예 저희한테 연락을 끊고 이사까지 하고 피트니스 센터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모습을 감췄더라고요. 마지막 기대를 품고 찾아보았건만 정말 너무 큰 배신감을 안겨준 사위가 처음으로 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랬던 제가 바보 같았죠. 저는 식당도 일단 제쳐두고 딸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임신 때문에 더더욱 예민하고 감정이 불안정해졌기에 그런 딸이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해야 했어요. 그나마 아들 녀석이
저희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줬기에 딸은 무사히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도 했네요. 정말 예쁜 딸을 낳았죠. 그걸 보니 처음 딸을 낳을 때도 생각났어요. 웃음이 절로 났죠. 그래, 아영아. 우리 더 큰 거 바라지 말고 이렇게 살자. 새 생명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복이지 않니? 엄마가 시장에서라도 다시 식당을 할게.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야. 엄마, 이제 엄마가 뭐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다시 일하면 되지. 남한테 폐만 안 끼치고 살자. 엄마 말대로 우리만 소소하게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딸과 마음을 다잡았을 무렵 뜻밖의 소식에 저희 집은 또다시 모든 게 뒤바뀌게 되네요. 바로 부주방장이 데리고 나갔던 직원 하나가 양심 고백을 했던 거예요. 반찬에 벌레가 들어갔다는 것부터 그동안 올라온 악성 루머들을 모두 그들이 갔던 식당에서 퍼뜨린 거였다고요. 사람 하나를 사서 반찬 문제를 제기한 후에는 부주방장하고 자기가 짜고서 계속 이상한 글들을 올렸다네요.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게 된 것도 부주방장이 또 배신을 때렸고 그 식당에서도 약속했던 돈과 직책을 주지 않아서였대요. 한마디로 사업에서 그 직원을 빼버린 거였죠. 사실 식약처에서도 저희 식당에 위생 문제가 없다고, 벌레 문제도 제가 무조건 사죄하고 배상하니 벌금만 부과하고 한 달 영업정지 외에는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알려지고 나면서 저희 식당은 다시 열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찾아왔고 미안했다며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를 도우려고 했던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알렸고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거기에는 끝까지 버티며 장사를 해준 분점의 도움이 컸어요. 저는 다시 밀키트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당시 배송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분명 이게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분점 사장님을 저와 공동 사장으로 했죠. 너무나 고마웠어요. 끝까지 저를 믿어줬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늦은 나이에 다시 일어났고 말도 안 되게 장사도 잘 되고 밀키트도 잘 팔렸네요. 딸아이도 얼굴이 많이 펴졌고요. 손녀는 3살이 되었죠. 정신없는 생활을 하다가 저는 등산 모임 친구들과 지방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됐어요. 딸기 농장 체험하고 우리가 딴 거 가져올 수도 있대. 거기서 먹을 수도 있고 실컷 놀다 오자. 밝고 명랑한 친구의 말에 그러자고 하고 간 여행에서 저는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만 봐도 저희 사위랑 똑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희가 다니는 곳을 피해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일행에서 빠져 그 사람을 찾아갔네요. 넓디 넓은 딸기 농장 한쪽 구석에 혼자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넓은 등을 보자마자 저는 제 사위인 걸 알았어요. 장서방 맞지? 맞잖아. 자네 여기서 뭐하나? 자네 부잣집 여자 만나서 재혼한 거 아닌가? 사실 손녀가 돌이 되었을 때 한 차례 더 사위를 찾았는데 그때 들려온 말이 부잣집 여자를 만나 재혼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사위가 딸기 농장에서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죠. 사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알고 보니 사위는 이 농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농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고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좀 말해봐. 저는 사위한테서 겨우 그동안의 진상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 사업이 어려워지기 직전에 사위는 피트니스 센터에 투자를 해주겠다는 사람 말을 믿었다가 완전히 속았다네요. 그래서 돈만 날리고 빚을 지게 되었다고요. 그런데다가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운동 트레이너가 그런 병이 생길 수 있냐고 했더니 알고 보니 전에 교통사고가 난 걸 방치하고 있었고 사위는 일이 바쁘니 자기 몸은 돌보지 않다가 그렇게 된 거였어요. 몸이 그러니 더 이상 트레이너로 일도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도 정리해야만 했던 사위는 자기까지 짐이 될 수 없어서 결국 우리를 속이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미련해. 그런 일일수록 더 이야기하고 대책을 세우고 함께 힘을 합쳤어야지. 왜 이런 미련한 선택을 한 거야? 저 운동밖에 할 줄 모르던 놈이에요. 그런 놈이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아영이를 책임지겠어요. 안 그래도 장모님 어려운 일 당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완전 평생 짐이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었죠. 그게 짧은 생각이라는 거야. 인생 길고 길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나만 해도 그래. 누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어. 제 말에 사위는 놀라서 저를 보더니 잘 됐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씨 바른 사위가 그동안 혼자 고생했을 걸 생각하니 너무 딱하고 안 됐더라고요. 저는 사위와 많은 이야기를 했고 사위는 제 딸한테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그때 딸이 임신한 줄 몰랐는데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겠다며 볼 면목이 없다더군요. 집으로 온 저는 며칠 고민을 한 끝에 이 이야기를 딸에게 전했고 그 말을 들은 딸은 펑펑 울더군요. 저와 딸은 다시 사위를 찾아갔어요. 손녀도 함께요. 장민우 씨, 예인이 아빠? 딸아이가 울며 사위 이름을 부르자 사위는 놀라서 저희를 보기만 하더군요. 딸이 손녀를 사위 품에 안겨주자 사위는 자기 딸을 안고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미안하다 아영아,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너무 바보 같지? 바보 맞네. 가족들을 그렇게 못 믿고 이렇게 혼자 나와 몇 년을 고생하다니 바보 맞아.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이혼할 생각을 해. 그게 정말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다니 실망이야. 딸은 사위의 품에 안겨 펑펑 울며 원망 아닌 원망을 퍼부었고 저 역시 눈물을 흘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 저와 딸은 사위를 설득해서 딸기 농장 생활을 청산하게 했고 서울로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사위한테 식당에서 일을 배우라고 했죠. 처음에는 홀 매니저를 맡기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사양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 식당 일은 하나도 몰라요. 밑바닥부터 배워서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장모님 믿고 버텨준 직원들한테도 도리 아니겠어요? 차근차근 가르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르고 융통성이 없으니 그런 큰 짐을 혼자 감당하겠다고 도망까지 쳤지.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게. 또다시 그러면 그때는 정말 나 자네 안 볼 거야. 나 없으면 자네가 아영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러 다니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사위의 등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딸기 농장에서 몸을 혹사해서
여전히 등에 통증을 달고 있던 사위는 그때부터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고 식당에서 일도 열심히 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 딸과 다시 합친 사위는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네요. 제 후계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일도 잘하고 있고요. 소녀도 무럭무럭 자라서 유치원에 들어가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딸아이는 지금 제 식당에서 사위와 같이 일하고 있고요. 제 남은 바람이라면 이제는 큰 문제 없이 제 딸과 아들이 인생 평탄히 사는 것이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 마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